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직한 뉴스인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진행하는 오정권 앵커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뉴스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8일 월요일 뉴스인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정치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날짜를 잡았습니다. 자, 오는 8월 25일로 잡았는데요. 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겠죠. 자, 자유한국당 앞길이 깜깜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중앙당 해체 선언 등 수습 방안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내부 반발이 제기되는 등 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전준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전당대회 날짜를 정했지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에 추미애 대표 임기가 끝남에 따라서 오는 8월 25일에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차기 지도부는 21대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됩니다. 때문에 차기 당대표 후보로만 자천 타천으로 10여 명에 달하는 인물이 거론돼 향후 치열한 당권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후임 지도부 선출 준비가 본격화한 가운데 추미애 대표는 당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추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각 지방의회에서 당선인들의 불법과 비리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처리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방선거 승리 이후 자칫 불미스러운 일로 높은 지지세가 꺾이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추 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을 향해 반성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국회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쇄신안을 발표했죠. 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중앙당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기능을 축소하고 원내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성태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중앙당 청산위원회를 꾸리고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쇄신 작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 혁신을 주도할 비상대책위원회는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영입해 구성하고 당명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냉전 반공주의에 매몰된 낡은 보수를 버리고 국민 인식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수를 만들기 위한 쇄신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쇄신안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비대위의 경우 당 내부 인사를 꾸려야 한다는 의견과 외부 인사를 데려와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외부 영입을 발표해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일부 초선 의원들이 중진들의 정계 은퇴를 주장한 데 이어서 오늘은 재선 의원들이 따로 당 수습 방안 모색에 나서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김동철 비대위원장의 후임 원내대표를 오는 25일에 선출하기로 하고 내일부터는 이틀간 워크숍을 열어 당 재건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옛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인데요.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에서 뼈를 깎는 자세로 철저하게 성찰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당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에서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거나 지역정당인 민주평화당을 기웃거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당 분열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국회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한국당이 행동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원구성 협상과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처리에 자발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지방선거 참패 직후 한국당이 보여준 무릎 사죄는 습관적이라면서 위장 사죄 수요가 아니라면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통과와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에 앞장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전준영입니다. 야당 내부 사정으로 원 구성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지방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민생을 살피고 평화를 향해 나가자는
민심을 깊이 헤아린다면 우리 야당에서도 함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부로 자유한국당은 중앙당 개최를 선언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곧바로 중앙당 개최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 자신이 직접 중앙당 청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청산과 개최 작업을 진두지휘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인물과 세력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 관련 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회 및 야당과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보가 여야가 없다고 한 것은 국회와 야당이 무조건 정부 여당에게 손을 들어준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자유한국당이 반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성이 말뿐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4.27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에도 자발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찬성은 한국당 반성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네, 지방선거 뒤 첫 주를 맞아서 각 당이 오늘 내놓은 말들을 한꺼번에 모아봤습니다. 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 일요일에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현지 시간이 17일 일요일이 지났습니다. 전화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계속 띄우려는 의중을 갖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 즉각 한미 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고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통화를 예고한 일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차를 고려해 한국 시간 월요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지면 싱가포르 회담 엿새 만에 북미 한라인이 가동되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연일 부각하며 한미연합 훈련 중단은 자신의 제안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고 협상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도발적이라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I said I'd like to halt it because it's bad to be negotiating and doing it. It costs us a lot of money. I saved a lot of money. 하지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 즉각 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미 정상회담 성과는 아시아 전역에서 칭찬받고 있다며 북한에 양보했다는 비판도 일축했습니다. 비판 대열에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는 북한의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더 이상 없고 미군 유해도 돌아올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북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이뤄진다면 싱가포르 공동성명 합의사항의 후속 조치 이행을 서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역사적인 북미 회담이 올해 들어서 갑자기 추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여름 북미 정상회담 의향을 미국에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에게 비밀 접촉 창구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놓고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지난해 여름, 싱가포르에 사는 미국인 사업가 가브리엘 슐츠가 트럼프 정부에 북한의 제안을 전달합니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비밀 채널을 만들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을 지목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슐츠가 쿠슈너를 만나 이 같은 제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왕조 국가인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자 영향력이 막강한 쿠슈너를 골랐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쿠슈너는 지난해 무역 문제로 불편해진 미중 관계를 풀기 위해 마쿠에서 중국 대사와 만나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슈너는 그러나 북한의 제안을 당시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현 국무장관에게 전달했을 뿐 본인은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미 대화의 주무장관은 당시 틸러슨 국무장관이었지만 친분이 깊은 폼페이오에게
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때부터 북미 정보당국 간 접촉 창구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채널이 북미 정상회담이란 결실을 맺게 했는지는 명확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이 시간 현재 판문점에서 남북체육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회담의 남측 수석 대표인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회담이 앞서서 남북 교류 협력에서 체육이 하나의 길잡이가 되겠다는 자세로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과 요지를 최대한 충실히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사무총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봤듯이 남북 화해 물꼬를 트는데 체육이 계기가 된 점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면서 남북이 수시로 교류 훈련 등을 통해서 체육의 동질성과 동등성을 조속히 회복해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사무총장은 오늘 회담의 구체적인 의제로 8월 아시안게임 공동 출전과 종목별 남북의 상호 교류와 공동 훈련을 들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는 12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자고 한국과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한국, 일본과 북한 비핵화 문제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 문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중국과 갈등을 겪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미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세 나라 정상회의가 열린 만큼 1년에 2차례 이 회의가 열리는 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각국이 번갈아 주최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뒤로는 중국 측의 소극적인 자세로 열리지 못하다 지난달 9일 힘들게 성사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이 오늘부터 이틀간 독도와 인근 해역에서 정례적인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합니다. 해군은 일함대의 전대급 기동훈련과 연계해 독도와 인근 해역에서 해군과 해병대, 해경이 참가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한다며 규모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훈련과 유사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 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기술을 숙련하기 위해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면서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고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외무성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어제 주일 한국 대사관의 차석 공사에 전화로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따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의 미스지마 고이치 총괄공사도 한국 외교부의 동북아시아 국장에게 비슷한 내용으로 항의하며 훈련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해당 수사를 담당할 부서를 새로 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양희력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어느 부서가 담당하게 되나요? 네, 검찰은 오늘 오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1부에 배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사건을 맡고 있던 공공형사수사부가 삼성의 노조와의 수사를 맡은 점을 살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역시 사안의 중요성과 부서 간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동안 검찰에 접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번 의혹 대상자들에 대한 고발은 15건이 넘습니다. 검찰은 앞서 법원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와 98개 공개 문건 등을 검토하면서 수사 가능성 등을 따져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검찰은 먼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증거가 될 수 있는 문건을 입수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 행정처 관계자들이 만든 문서들인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협조 방침을 밝힌 만큼 검찰은 문건들을 이미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앞선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했다며 KTX 해고 승무원 등의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등 410개 문건을 주요 파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임종원 전 차장 등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 4명이 사용한 저장 장치에서 발견된 문건이 34만 개에 이르는 만큼
어느 범위까지 검찰에 문건을 넘겨줄지를 두고는 대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문건 관련 수사와 더불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 재판거래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 역시 언급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문건에 대한 증거 분석을 마친 뒤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판사들로부터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어젯밤 전북 군산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주점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건물 입구에서 피어오른 흰색 연기가 소방, 경광등과 뒤섞입니다. 잿더미가 된 건물 내부에선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전북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지상 1층 유흥주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문 똑같은 틀로 빨간불이 확 분지면서 이게 뭔 일이야 하고 집사람한테 119를 신고하라고. 이 불로 47살 장모 씨 등 3명이 숨지고 30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4명은 연기를 마신 정도였지만 6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의식장애나 전신 화상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중상으로 판단이 되고 추후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출입구 쪽에서 불이 나 사람들이 곧바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생존자들은 주점 뒤쪽 비상문을 열어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불이 급격히 연소된 부분은 정문 쪽이라서 비상구 쪽으로 많이 이렇게 탈출을 하고 우리가 요구조를 그쪽에서 많이 구조를 했습니다. 구급차뿐만 아니라 택시와 일반 차량까지 부상자 호송을 도왔습니다. 33명의 사상자와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화재는 술값 다툼에서 비롯된 방화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인 55살 이모 씨를 긴급 체포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불을 지른 이모 씨는 범행 동기가 술값 시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술값이 10만 원 차이가 났기 때문이라는 건데 어처구니 없는 이유여서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송태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의자 이모 씨는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면서 자신도 손과 배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씨는 경찰의 1차 조사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에 범행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지름은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네. 그럼 계획하신 건가요? 네. 이 씨는 경찰에서 주점 외상값이 10만 원인데 20만 원을 요구해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미리 휘발유를 준비해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휘발유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본인의 주장이고 저희들이 내일 감식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이 씨는 유흥주점으로부터 500m 거리에 있는 군산시 중동 지인의 집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전날 술값 문제 등으로 시비가 있었다는 주점 사장 송모 씨의 진술에 따라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이 씨의 범행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선원인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실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2차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KT 황창규 회장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불법 후원뿐 아니라 비자금을 접대비로 쓰고 현직 국회의원의 취업 청탁을 들어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황창규 회장을 포함한 KT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회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돈으로 사들인 상품권을 되팔아 비자금 11억 5천여만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KT가 이 가운데 4억 4천여만 원을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임직원 명의로 불법 후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KT 측은 불리한 법안 입법 저지나 회장 국정감사 출석 제외 등을 목적으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KT가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 중요도에 따라 여야 가리지 않고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가까이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KT 측에서 후원 사실을 알리자 고맙다거나 알겠다고 했던 의원실 10여 곳 관계자도 차례로 부를 방침입니다. 경찰은 KT 측이 나머지 비자금 7억 원을 골프나 유흥업소 접대비 등으로 썼지만 영수증 처리나 회계 감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서류가 없고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아직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비자금 수사와 별개로 현직 국회의원이 KT의 취업 청탁을 요구한 일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KT 측은 황창규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불법 정치자금 후원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일본 오사카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약 200명이 다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인명 피해가 큰데요. 이번 지진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오전 8시쯤 일본 오사카 일대에서 일어난 오늘 지진은 리히터 규모가 최대 6.1에 해당한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진원은 오사카 북부 지하 13km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사람이 서 있기가 곤란하거나 창문 유리가 파손될 정도로 상당히 강한 수준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지진이 일어난 오사카 북동부 다카스키시에서는 등교하던 9살 초등학교 여학생이 담장에 깔려 숨졌습니다. 30m 정도 길이의 학교 담장이 한꺼번에 도로 쪽으로 무너졌는데 마침 이 도로로 등교하던 여학생이 참변을 당한 겁니다. 오사카 시내에서도 무너진 주택 담장에 깔려 80대 노인이 숨지는 등 지금까지 사망자는 모두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상자는 집계가 진행될수록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NHK는 부상자가 230여 명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나 시민 불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사카 북동부에 있는 다카스키시에서는 지진으로 인해 가정집에서 큰 불이 나 거의 전소됐습니다. 또 도로 곳곳에 하수도관이 파열돼 물에 잠겼고 지붕에서 기와장이 떨어지거나 굴뚝이 넘어지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오사카 시내에서도 강한 진동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오사카에서 출발하거나 들어오는 고속철도 신칸센 그리고 오사카와 주변부를 연결하는 전동차가 거의 다 멈춰섰습니다. 출근 시간에 벌어진 일이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주말에 오사카 관광에 나섰다 오늘 귀국하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데요. 공항으로 가는 전동차 편이 거의 끊겨 오사카 주요 역에 머물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오사카에는 우리 교민도 많이 살고 있는데 오사카 총영사관 측은 현재까지 확인된 교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사카 북부 지역에서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규모 3 정도의 여진이 계속됐는데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안에 다시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탁 행정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 결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리허그 행사를 기획하고 로고송을 재생했다며 탁 행정관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 대선을 사흘 앞두고 서울 홍대 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 홍보 음성을 배경 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경기 결과를 무려 8번이나 맞춰 화제를 모았던 점쟁이 문어, 파울 기억하시죠? 초능력 문어, 문어도사로 불리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파울은 남아공 월드컵이 끝난 뒤 얼마 안 돼서 자연사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는 돼지와 코끼리, 고양이, 사자, 강아지까지 제2의 파울을 꿈꾸는 동물들의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을 가진 테이퍼입니다. 테이퍼는 돼지와 비슷하게 생긴 포유류인데요. 오늘 열릴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경기에서 누구를 승자로 꼽았을까요?
на чемпионате. Но сегодня вот она предсказала, что победят в следующей игре,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ся. Победят шведы. 방법은 간단합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 한국과 스웨덴 국기를 붙인 2개의 그릇을 내밀었는데 스웨덴 국기가 붙은 그릇의 과일을 먼저 먹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전개인데요. 하지만 잠시 뒤 태극기가 붙어진 그릇의 사과도 모두 먹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제2의 파울이라는 명예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현재까지는 고양이 아킬레스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미 개막전에 나선 러시아의 승리에 이어서 이란의 승리까지 정확히 맞추면서 월드컵 쪽집게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점쟁이 돼지도 있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과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등 이미 여러 차례 신통한 능력을 보여준 영국의 8살 난 돼지 미스틱 마커스인데요. 마커스는 이번 월드컵에서 벨기에와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우루과이를 최종 4강팀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외에도 홍콩의 11살 난 말티즈는 최종 우승팀으로 아이슬란드를 지목했고요. 독일의 8살 코끼리는 독일과 멕시코전에서 독일의 승리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어떤 동물이 신통력을 인정받게 될지 이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중견 타이어 업체인 타이어뱅크가 직원들을 CCTV로 감시해왔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회사 측이 무전기를 이용해서 사적인 대화까지 엿들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타이어뱅크 측은 개별 매장은 개인 사업자여서 본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견 타이어 업체인 타이어뱅크 지점의 아침 조회 모습입니다. 밝은 표정으로 웃으며 일하는 멋진 사람이 된다. 구호를 외치며 하루를 준비하는 일반 영업점의 상황과 비슷해 보이지만 직원들은 출근과 동시에 회사의 CCTV 감시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잠시 쉬거나 자리를 비우면 곧바로 관리자로부터 경고가 날라온다는 겁니다. CCTV로 관련된 CCTV에 점장이 안 보인다든가 어디 놀러 간 것 같다 이러면은 그 매장을 가봐라든가. 타이어뱅크의 각 지점을 관리하는 이른바 지부장이 단체 대화방에 올린 CCTV 사진입니다. 쉬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 담긴 매장 화면을 보여주며 놀고 있는 거 아니냐고 다그칩니다. 또 퇴근 보고 없이 매장을 닫았다며 불 꺼진 매장 CCTV 사진을 증거로 올려놓기도 합니다. 인권 지배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우스갯소리 하는 소리가 과시사장이라고 그러죠. 저는 감시당하는 과시사장이라고 하죠. 지난 2016년에는 매장에서 무전기를 차고 일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특히 무전기를 고무줄로 감아 대화 내용을 언제든 들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 측이 사실상 근무 시간 내내 사적인 대화까지 엿듣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거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하겠다는 취지 맞죠? 직원들은 심지어 아침마다 직접 사진을 찍어 출근 보고를 했는데 매일 특별한 기호를 지정해주면 종이에 적어 함께 찍어보냈습니다. 회사 측의 이런 감시는 회장이 방문하는 날이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내일 오시니까 평소 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트럼프에 있는 좋은 거 있잖아요. 자우산 사소하지 인사 큰 목소리 정말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타이어뱅크 측은 각 매장의 사업주들은 개인 사업자며 지부장 역시 본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일부 지부장이 CCTV를 통해 감시하거나 손님 응대 역량을 높이기 위해 무전기 사용을 지시한 사실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 차원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까 그 앞에 소개 나와 있지만 전국에 400여 개 매장을 둔 중견 타이어 업체인 타이어뱅크는 금호 타이어 인수전에 뛰어들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정규 회장이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내부 갑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가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 전 코치를 상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코치는 경찰에 출석한 자리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7시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현관 앞에서 출근하던 B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경주장에서 난 사고를 일반 도로에서 난 사고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자동차 동호회원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44살 이모 씨 등 10명을 붙잡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강원도의 자동차 경주장에서 부서진 차를 일반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 2억 3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대 가짜 영광굴비를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60살 박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산 참조기 250억 원어치 약 5천 톤을 전남 영광산 굴비라고 속여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열차 승차권을 취소하거나 반환할 때 물리는 위약금 부과 시점이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중에는 출발까지 3시간 이상 남았을 경우엔 위약금이 없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10%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하루 전과 이틀 전에는 400원, 당일 3시간 전은 5%, 3시간 이내는 10%의 위약금이 매겨집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불볕더위가 기승입니다.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높아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권예인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햇살이 강해 보이는데요. 많이 덥다고요? 네, 햇볕이 강해서 눈을 제대로 뜨기가 힘이 들 정도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기온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0도로 예년 기온은 3도가량 웃돌며 무척 덥습니다. 태양 아래 강한 자외선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시고 최대한 그늘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막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의 양이 늘겠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덥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8도, 대구와 광주 26도, 부산은 2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제주도는 장마 전선이 일시 북상하면서 오후부터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제주도 장마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지난해보다 5일 빠른 건데요. 이 지역의 비는 모레 새벽까지 10에서 40mm 정도 내리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한 전남과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밤한때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후 장마전선은 모레 오후 남해상으로 물러났다가 금요일에 북상해 제주도에 다시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내륙으로 올라와 남해안에 장맛비를 내릴 전망입니다.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러시아의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밤 9시 우리나라는 스웨덴을 상대로 첫 경기에 나서는데요. 경기가 열리는 니즈니 노브고로드 경기장은 맑은 가운데 22도에서 24도 사이의 기온 분포를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며 오존 농도도 높게 치솟았습니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오염물질이니까요.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한낮에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수습 방안으로 중앙당을 해체하고 당명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25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9시 스웨덴을 상대로 러시아 월드컵 첫 경기에 나섭니다.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 전국 각지에서는 거리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검찰 내 특수수사 주력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관한 수사를 맡았습니다. 수사팀은 재판거래 의혹과 법관 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에 대한 분석에 곧바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KT 황창규 회장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비자금을 접대비로 쓰고 국회의원의 취업 청탁을 들어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이 오늘 오후 독도와 인근 해역에서 정례적인 독도 방어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며 훈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일본 오사카에서 리히터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약 200명이 다쳤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안에 다시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내가 찾는 아인 흔히 볼 수 없지 넓은 세상 볼 줄 알고 작은 풀잎 사랑하는 흔히 없지 볼 수 없지 내가 찾는 아이 흔히 볼 수 없어 내일 일은 잘 모르고 오늘만을 사랑하는 미운 사람 손을 잡고 사랑 노래 불러주는 빈 유머니 걱정돼도 사랑으로 채워주는 흔히 없지 볼 수 없지 내가 찾는 아이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볼 수 있지 이분은 바로 인권이 형 성원이 형 창권이 형 구희 형 진태도 볼 수 있지 볼 수 있지 모두 다지. 네,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6.13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악의 참패를 기록한 야당의 혼란 쉽게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중앙당 해체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자, 현재 정치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서 저희가 영상 구성을 봤는데 내가 찾는 아이,
그거를 뭐 최민희 의원께서 좀 같이 조금 따라 부르셨어요. 뭐 네. 잘 알고 있는 노래라고요. 이제 80년대 초반에 저 네. 노래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학생 운동권이나 네. 노동 운동권이나 되게 힘들 때 그때 저 노래 부르면서 위로받던 노래인데 예. 오늘 나와서 제가 반갑기도 하고 예, 놀라기도 예.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암담했던 상황을 네, 달랬었던 노래인데 네, 네. 지금 보수당이 저렇게 지금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상황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봐야죠. 근데 백척간두 진일보를 할 건지 그 백척간두에서 무너질 건지 예.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어떤 노력을 하는데 그게 진정성을 국민께 인정받지 못해서 그나물의 그 밥이다. 이게 뭐 남북회담을 가지고 자꾸 정치쇼, 위장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쇼로 비춰지면 예. 정말 큰일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이벤트나 쇼나 뭐 뭔가 그 가식적으로 하는 건 국민들께서 다 알기 때문에 예. 우선은 뭐 중앙당 해체 같은 저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예. 분석하고 또 분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상황. 저는 백척간두가 아니고요. 이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예. 지금 뭐 팔다리 뭐 온갖 군데 다 부러져서 거의 중환자도 보통 중환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자유한국당 수명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저 안에서 지금 중앙당 해체를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것이 무슨 뜻이냐면 정당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요. 중앙당에 있는 그 사무처 기능을 오늘 나중에 다른 이야기인데 슬림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 얘기는 차차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저거는 임시 변통적인 어떤 방법이고 자유한국당이 왜 오늘에 이르게 됐는가에 대한 철저한 진단. 그런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분들이 이야기하는 건요. 공급자 위주의 자기 방식이에요. 아직도. 근데 국민들과 너무 괴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진단을 제대로 하려면 각 지구당별로 전부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과 이 당협의 간부들이 나서서 적어도 자기 지역에 100명 정도의 국민을 만나서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걸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기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하면 이런 방법을 내놓으면 국민들이 이해해 주겠거니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최민희 의원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떤 분이 나와서도 당을 추스르기 어렵습니다.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자유한국당의 수명이 끝났다는 걸 심판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해체하고 폐허에서 무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저는 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태 대표 권한 대행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앙당 해체도 얘기했고요. 또 비대위 구성, 또 당명도 바꾸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후 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급 위원장과 본부장, 당 대변인, 여의도 연구원 등 우리 당 당직자 전원의 사퇴서를 수리하고 핵심 비대위 구성을 위한 위원회와 질서 있는 당 해체와 혁신을 위한 중앙당 해체와 혁신을 위한 구태 청산 TF를 동시에 가동하도록 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중앙당 해체를 얘기하면서 지금 뭐 인터뷰 기자들 있는 데서 지금 하는 얘기에서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게 원내 중심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원내 중심 정당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게 좀 와닿지 않거든요. 어떤 겁니까? 예, 지금 우선 저 말씀이 그러니까 당이란 보통 당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인 게 아니거든요. 지금 중앙당 해체의 의미도 보면 중앙당 당직자들이 전원 사퇴하겠다 이거든요. 그런데 당은 당원들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저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런 위대한 시민의 시대에 당원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이 지금 되게 놀랍고요. 이제 당연히 중앙당의 당직자들이 없어지면
언론의 인터뷰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중심의 중심의 대변인들이 이제 주로 기자들도 대하고, 그러니까 원내 중심 정당이라는 게 예. 의석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당직자가 없다는 게 이제 뭐 대변인, 그렇죠. 뭐 정책위 의장, 뭐 네. 이런 게 다 없이 네. 그 원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저 얘기는 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오해를 사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국민들이 심판하고 싶은 것은 단지 당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존재, 당직자가 아니고요. 그 자유한국당 전체를 심판한 거거든요. 국회에서 의정 활동부터 흔들기를 계속해왔던 점 뭐 등등. 그런데 오히려 기득권을 가장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게 일단은 앵커조차도 원내 중심 정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질문하시듯이 국민들께서는 더 뜨악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보충 설명드리면 미국이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당은 중앙당이 없습니다. 전부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입법 활동을 최대한 열심히 해서 국민의 여러 가지 민생을 챙기는 입법 활동을 생산적으로 하라는 거고요. 미국의 소위 말해서 미국은 당대표가 없어요. 민주당, 공화당. 전부 당의 원내대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의 공천 과정부터 선거운동 모든 거에 있어서 홍준표 대표와 거의 똑같은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 중앙당을 해체한다. 이 표현하면 해체라는 표현 때문에 국민들께서 혹시 현혹되실지 모르겠지만 중앙당에 있는 기능 일부를 이미 말씀하신 대로 뭐 당 대변인, 뭐 당의 사무총장, 부총장 이런 자리 없애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당 사무처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월급 받는 직원들. 이분들을 좀 내보내고 해서 원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데 당명을 바꾼다. 자유한국당이 어떤 당으로 이름을 바뀐다 하더라도 그 당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이 저는 과연 이 존재의 어떤 역할을 다 했느냐, 이런 면에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 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당을 이름만 바꿔서 약간 간판만 바꿔 달면 과연 국민들이 지지를 다시 할까? 그 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 그대로 계신데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직도 왜 졌는지를 모르고 왜 참패했는지를 모르고 그냥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만 하는데 뭘 잘못했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앉아서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는 이렇게 바꿔가겠습니다. 아무런 감동을 못 준다 이거죠. 자, 김성태 권한대행이 뭐 중앙당 해체를 비롯해서 개혁 방안을 내놓긴 했는데 두 의원께서 뭐 예상하기로는 뭐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 보일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 다음 날 사퇴한 홍준표 대표가 본인이 한 말입니다. 마지막 막말이다라고 하면서 했었던 얘기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당을 이끌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또 계파 이익을 우선시하는 당내 일부 국회의원들을 청산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토요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이렇게 글을 올리고 또 그리고 어떤 의원들이 문제였었는데 처분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적시를 했어요. 자, 첫 번째로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또 추한 사생활로 더 이상 정계에 둘 수 없는 사람, 또 술 취해서 의원총회에서 술주정까지 부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국비로 세계 일주가 꾸민 사람도 있었다. 또 카멜레온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변색하는 사람,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또 친박 행세로 국회의원 공천 받은 사람, 또 얼굴과 경력 하나로 정치 생명 연명하는 사람, 또 초선으로 가장해서 친박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 모두 이렇게 해서 9개의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동안에 청산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이런 발언을 해놨습니다. 자, 지금 뭐 이제 지방선거의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요.
홍준표 대표의 말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막말을 하느냐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적절한 지적을 했다라는 그런 또 평가도 있어요. 예, 그 차원을 넘어서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마지막으로 센 말을 한 이유는 왜 모든 책임을 나한테 돌리느냐. 예. 이게 더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도 원내 중심 정당 얘기하셨지만 당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그래서 중앙당을 해체하고 원내 정당으로 가겠다는 것 자체가 모두가 져야 될 책임을 홍준표 대표에서 몰아주기 하고 빠져나오겠다는 것으로 읽히잖아요. 예, 그에 예. 대한 반발이 가장 큰 겁니다. 지금 예. 저 얘기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머지는 뭐 우리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저 중에 술 먹고 그 국회 들어온 분은 진짜로 봤습니다. 19대 때. 본회의에 왔나요? 네. 아니면 의원총회에 왔나요? 상임위에. 상임위에. 예, 상임위에 술 드시고 오는 분은 진짜 경험을 했고 그분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건 맞거든요. 예. 그래서 저 중에 하나는 제가 본 거고 나머지는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근데 지금 청산이라고 얘기하시고 김무성 의원은 희생과 책임이 보수의 가치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단어에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 대선에서요 민주당이 530만 표로 대패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어진 총선에서 80여석밖에 못 얻어서 또 대패했습니다. 예. 지금 나온 모든 얘기 그리고 원내 중심 정당이라는 저는 조금 안 맞는 말이라고 보는데 그 외에 저희가 다 해본 길이거든요. 예. 민심 경청 투어 뭐 다 했고 이합 집산도 해봤고 무릎도 꿇어봤고요. 예, 정치공학적으로 뭐도 해봤고 뭐 다 예. 해봤지만 다 안 되더라고요. 예, 다 안 되고 결정적으로 진정한 반성이 시작된 건 극단적인 희생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이후에 진짜 예. 정신이 든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 속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에 우리가 왜 버림받았는지를 진짜 몸으로 깨달았고 예. 그리고 진보의 가치를 찾아 나섰고 그래서 나온 게 무상복지. 예, 무상급식으로 예. 2010년에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보수의 이 괴멸적 수준의 참패는 단지 얼굴 바꾸고 이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예. 저희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예. 그 속마음을. 그리고는 저희 당을 완전히 바꿨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쇼만으로는 안 된다. 네, 민심을 얻을 수는 없다. 예, 그런 그리고 말씀이시죠. 예. 결과적으로 당의 대표 선수를 바꿨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로. 그 과정이 다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나온 과정이어서 예. 결국은 국민들께서 요만큼씩 마음을 여시다가 예.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을 여시는 거기 예. 때문에 저는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 뭐 새겨 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저희가 앞에서 좀 잠깐 언급을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이제 마지막 막말이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그 의원들의 행태 사실 네.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혁 의원이 또 한마디 더 거들었어요. 네, 그렇죠. 전혁 의원이 또 그 초선 모 의원을 겨냥해서 또 이야기를 했고. 예. 정정석 의원입니다. 네,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죠. 예, 이게 지금 정정석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먹고 살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정 의원부터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서울대 법대 교수도 했었고 또 진방 모임에 인증사진 찍을 때 봤었던 사람인데 권력력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우리는 초선, 지금 정 의원이 초선이죠. 초선이니까요라고 나선 그들이 마치 가공할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가 전 미성년이거든요 하면서 빤히 올려다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초선 때 이 정도면은 재선 3선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전혁은 뭐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다고 보고 저도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정정석 의원이 다른 몇 분의 초선 의원과 함께 저 성명을 냈을 때 예. 저도 한 방송에서 아주 통렬히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럴 자격이 없다고. 왜냐하면 예. 홍준표 당대표 체제에서 홍준표 대표가 여러 가지 품격 없는 언행을 또 공천 과정, 선거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오만한 모습을 비췄고 사당화로 당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을 때 예. 그리고 중진 의원 몇 분이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냈을 때
저기 계신 초선 의원들 입도 번긋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격이 없는 거고요. 지금은 책임을 공유 다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제 와서 초선이라는 그 초선이라면 참신한 어떤 개혁적인 모습을 통상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와서 당이 망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살짝 어떤 면책을 좀 해보겠다 이런 의도에서 낸 것 같은데 그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전효 의원의 비판과 동감을 하고요. 홍준표 대표가 마지막 막말이라고 했던 거 홍준표 대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씀할 자격은 없지만 본인이 그분들을 청산을 못한 거는 본인 잘못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지난 대선 때 친박이 이미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를 본인이 해제하고 뭐 친박 비박 없다 뭐 이러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갔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본인한테 제일 큰 책임은 그분이 져야죠. 그런데 그 책임을 좀 모면하려는 의도에서 쓴 것 같기도 한데 일부 그 쓴 내용 중에 저는 동감하는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최민희 의원 말씀하셨지만 그 술주정한 의원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 못하는 분 그거는 저는 홍준표 대표 본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도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분들은 정말 정신 차리고 이 자유한국당의 재건이 아니고 건전한 야당을 어떻게 만들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되겠다. 제대로 된 야당이 바로 서야 여당도 긴장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 정치를 위해서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이 끝났으니 모든 걸 내려놓고 거기에 계신 어떤 의원들이 다른 방식으로 또 자기 혼자만으로는 안 될 터이니까 신진 세력들과 함께 해서 새로운 야당을 건설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자유한국당 글쎄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사태가 심각하기는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장진영 후보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자, 먼저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래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군요. 저는 녹취로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장진영 후보가 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게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인데요. 지금 안철수 후보 외동딸의 졸업식 축하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 가는데 그렇지만 본인은 안 후보께 가지 마시라고 충원을 드렸다라고 썼고요. 역사의 어느 전쟁에서 패장이 패배한 부하들을 놔두고 가족 만나러 외국에 가버린 사례가 있느냐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자, 장진영 후보, 글쎄요, 안철수 전 대표의 가장 가까운 측근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최고위원도 했고요. 그런데 저 말씀은 상당 부분 심정적 표현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냥 안 대표가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섭섭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의 대표적인 얼굴들은 몸에 이게 선당 후사라는 게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이 괴멸적인 상황, 후보를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한 상황이면 사실은 외국으로 나가는 건 곤란하죠.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2012년에 대선 때 단일화하고 나가버려서 그게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런 행동은 나갈 때 확실한 태도를 취하거나 근데 정치 앞으로 할 거냐? 그럼 또 답을 안 하고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하면서 나가버리니까 저게 무책임하게 비치고 남아있는 그 동료들에게는 지금 되게 앞길이 막막한 지금 뭐 미스트 같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을 그냥 심정적으로 얘기한 거고 그만큼 당이 어렵다는 객관적인 상황이 단지 어렵다가 아니라 그 구성원 개개인에게 저렇게 정서적인 혼란과 혼돈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당의 간판들께서 책임져야 될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바른미래당 이번 뭐 지방선거에서 한 석도 건지지 못했는데 말이죠. 글쎄 정치인들이라고 하면은 선거에서 이겼을 때보다 졌을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말씀드리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 서울 종로에서 국회의원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부산으로 출마를 해요. 지역주의를 타파를 하겠다고. 그래서 부산에서 낙선을 합니다. 예.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안정적으로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곳을 버리고 정말 보다 큰 대의 명분을 위해서 도전을 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아름다운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낙선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더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노사모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거에 패배했다고 해서 곧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정말 인식을 하고 나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가 하는 모습은 좀 안타깝지만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는 젊은 의원들 중심으로 30대, 40대 중심으로 비대위를 구성을 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바른미래가 지금 독자 정당으로 저는 가기 어렵다고 봐요. 이미 자유한국당에 제가 아주 냉혹한 말씀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바른미래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미래당 안에 내부 사정은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국민의당에서 오신 분, 바른정당에서 오신 분들을 해서 화학적 결합도 안 되는 상황이고 당의 정체성 확립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소리와 아집을 버리고 정말 다 내려놓고 무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보면 이번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당의 지방에 있는 당의 자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당을 개혁하겠다. 당의 자산에 눈독 들일 이유가 없어요. 다 버리라는 거죠. 버려서 국가에 혼납하고 옛날에 천막당사에서 했듯이 당을 다시 완전히 해체하고 무에서 시작하라는 거죠. 당을 해체하면은 당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게 돼 있죠. 그런 수준으로 당을 새롭게 정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신데. 당을 정비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 이제 당을 다 허물고 보수를 보수를 재건하자. 중도 보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다 허물고 나서 소위 말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보기에 밉상인 분들이 있어요. 그 인적 청산 돼야 됩니다. 다 배제를 하고 괜찮은 분들이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통합 대안 야당을 만들되 신진 세력을 모셔서 신진 세력은 뭐예요? 정치 안 한 분들한테 정말 이 나라 정치와 정당을 한번 바꿔보라면서 모든 걸 좀 맡겨보라 이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하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천막당사 시절을 요즘 많이 생각해요.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죠.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적금을 다 깨가지고 새누리당을 살렸다는 거죠. 그때 한나라당 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보수의 가치가 뭐가 있나. 저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박정희 신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정희의 딸로서 이미 그 아버지의 적금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 이제 새 인물도 말씀하시는데 그게 녹록치 않은 게 적금 다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인재들에게 이 마이너스 통장 채워주러 들어와라. 그럼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가 2007년에 괴멸적인 국민들께 버림을 받고 그 이후에 쭉 해보니까 지금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하고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을 하면 그것은 점점 더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가는 길이다. 그래서 지금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돌아보고 돌아봐야지 자꾸 무슨 방책을 내놓으면 그게 국민들께는 정치인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신뢰하지 않고 권모술수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분 모두 뭐 지금 당장 어려운 상황을 건너기 위해서 그냥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은 국민들의 심판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한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잠깐 좀 언급하고 그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를 8월 말로 확정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압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정당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뭐 그 후보로 나서는 인물들도 많이 있어요. 네, 많은데
무엇보다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이번 선거 승리 요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간에 이문덕이라는 말이 돌아다니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다. 예. 그래서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부에 힘 실어주고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 국회가 흔들기를 하니까 보통은 중간평가는 아니라도 뭔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한 거를 조금이라도 심판하려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선거 철저하게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을 흔든 국회 심판, 예. 그것도 그 흔들기의 핵심에 있는 자유한국당 심판이었단 말이죠. 예. 근데 다만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여성 대표로서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고 분열하지 않았다는 거는 칭찬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선거 승리의 요인이 민주당이기보다는 대통령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10여 분의 당대표 후보가 나와 있지만 과거에 너무 어려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구성원 예. 모두가 그리고 그 아픈 경험을 공유했고 국민들께 버림받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도 다 경험한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전당대회도 차분하고 아름답게 치러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간단하게 더불어민주당에게 뭐 하실 말씀이 저는 있으시면. 민주당은 정말 두려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권, 지방정권, 교육감까지 예. 압도적으로 지금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거의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의회까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조심스러운 행보를 해야 되고 겸손한 행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다 이거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과연 그럴까라는 물음표는 아직 있어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게다가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25일 치러지는데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바뀌는 지도부의 모습은 아마 대통령과 거리상 상당히 가까운 분들로 이렇게 포진이 될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과연 지금 지난 1년의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이 보여왔던 모습은 사실은 청와대 과거에 새누리당이 했던 것처럼 뭐 출장소란 소리를 들어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말 이제 여당다운 여당을 과연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소위 말해서 지금 민생 분야에 있어서 특히 경제나 민생은 불안한 지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청와대도 정부도 견인하는 이런 역할을 그동안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 민주당 이 다음 2020년 총선에서는 또 어떤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돌지는 모르겠다 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출장소 같았다는 말은 모욕이세요. 사실과도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국 운영에도 그만큼 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또 지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딸아이를 위해 만든 뽀로로 인형 탈을 빌려주겠다는 어느 아버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딸을 즐겁게 해주려고 뽀로로 탈을 쓰곤 했는데 얼마 전 딸이 정체를 알게 됐다면서 이젠 소용이 없게 됐으니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인형 탈을 넘겨주겠다는 사연이었는데요. 부모들의 요청 글이 쏟아진 가운데 시선을 끈 댓글 하나. 아이가 뽀로로를 좋아하지만 다리가 불편해 외출을 못한다며 인형 탈을 쓰고 아이를 웃게 해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을 본 회원들은 뽀로로 탈을 양보했는데요. 아이를 위해 인형 탈을 쓰는 것도 또 더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도 부모의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월요일 오후 함께한 뉴스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